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투모로우 스타워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작전 짜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이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하락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오늘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 3.31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오늘도 2,5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492선에서 오늘 코스피는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했습니다. 813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355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48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만 양시장에서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516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66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사기는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61억 원. 그 밖에 기관과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도세를 크게 보였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일 좀 하락하는 시장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힘이 없어졌음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은 최근 시장이 방향성, 힘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뭐 예측하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방향성이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주가가 이제 다시 2,500선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커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옆으로 기어가는 패턴인 것을 보고 있어서 무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고 또 미국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꺾이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또다시 이제 코스피 지수 2,45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붕괴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방향성 없이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 또 미국 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또 이 불확실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사실 뭐 시장이 너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12월 장은 산타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송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 12월 달 연말까지는 아마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YG엔터랑 아프리카TV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어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 모두 연말까지는 안개스톡 장세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배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연말까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12월 달까지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중국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들
뭐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 웹툰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가가 급나가면서 항공주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별 섹터 테마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지 말고 여전히 시장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2월은 그래도 지금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1월부터는 그래도 좀 새해라는 이 기분 좋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 우리 시장을 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떠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할 때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작전 지금 짜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명입니다. 물가 잡히는 와중에 이제는 침체 우려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미국이 강한 자부심을 보였었던 고용에서 경고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 그리고 졸트까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최근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고금리 압박을 이제 거두어야 되는 시기가 슬슬 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 그리고 국채금리가 잡히는 중이긴 한데요.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네. 그동안 좀 경계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하고 또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경기 지표가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단 인플레 조짐은 분명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서도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했다가 살짝 꺾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미국 경제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1월 달 민간 고용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게 아니라 본격화되고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많이 부각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발목 잡고 있고 여기다 중국까지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러면서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경기가 꺾일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올라간 것도 없고 뭐 중국 증시도 올라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소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강하게 치고 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주도주 가능성 2024년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가 바로 이제 경기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들의 2024년 증시에서 강세가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꺾이게 되면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시되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미국 경기가 꺾이는 조짐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미국 경기는 아직은 꺾이는 조짐은 아니고 지표가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3%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이런 조짐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섣부르기 때문에 아직 미래 갈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겠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죠. 지금 현재 무디스가 중국에 대한 국가시정 등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놨고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살아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는 못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는 하되 아직까지는 침체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되지 않고 CPI가 뭐 2%까지 안착이 된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뭐 GDP 성장률이 2%까지 안착이 되면 뭐 미국 경제를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공포를 갖지는 말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능성은 열어놓되 한 단계씩 확인해가면서 간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급격하게 꺾인다 이렇게 먼저 지레짐작 무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간에 딱 12월 들어서 우리가 들어온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
글로벌 증시는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꺾였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 우리가 경계는 좀 해야 되는 이 그쵸. 구간이 아닐까 좀 네.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스탠스에서 한교수 매니저님 네. 뭔가 금리 인하의 시간이 빨리 와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워낙에 고용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네. 때문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빨리 당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증권 시장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위치가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주하고 미국 경기가 경기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단순하게 경제 지표가 꺾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CPI도 3%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어디가 되냐면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대감이라든가 예측만 가지고 금리를 인하지는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다는 신호탄이 나왔을 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는 하반기 정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빠르면 네. 저도 한 2분기 정도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그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 확실하게 지금 경기 침체가 됐다라는 지표가 안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금리 인하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에서 지금은 좀 2분기까지도 당겨졌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2분기 지금 또 패드워치를 보면 3월달 수치가 좀 많이 변동사항이 있다고요? 네, 지금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패드워치에서 보게 되면 원래 기존에는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내년 3월 달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사실 고용 지표가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CPI 부분에서 소비를 많은 유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제 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용 지표 하락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기 침체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특별히 경기 침체는 없고 오히려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다시 한번 우리가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볼 텐데 아까 패드워치에서 뭐 3월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그렇다고 3월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 이 QT부터 먼저 해제를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 교수 매니저님. 네. 혹시 이 사인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그때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오히려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증시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지는 뭐 그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하향세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빠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식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요즘 시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2024년 증시를 전망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빨리 가는 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경제지표, 경제 흐름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지표 하나하나를 확인해가면서 내년 증시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부진한 것은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이고 시장은 저는 다소간의 혼주장세는 나오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증시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되 우리가 절대 급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전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또 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유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원유 네. 생산을 두고 미국과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아, 누가 더 많이 푸는지에 네, 대해서. 사우디가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이걸 증산으로 선회해가지고 오히려 점유율 확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가 증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는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PI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CPI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사실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수익성도 제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땡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다음 작전도 유가와 또 관련된 작전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나왔습니다. 하락하는 국제 유가, 상승하는 항공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국제 유가 급락에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항공주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폐렴 이슈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가 이슈가 되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국제유가가 $70 언더로 하이하게 되면서 맞아요. 사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비용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측면은 항공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기존의 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게 국제유가가 지난번에 $90 부근까지 갔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폐렴 이슈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 이슈도 있었거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달러 부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약간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내년부터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인하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확률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내년에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항공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 수준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항공업체들의 내년 실적을 지금보다는 더 높게 가이던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공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한규수 매니저님은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로 따졌을 때는 항공주의 악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항공주를 한번 사보는 건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공주들 저도 일단 주가는 바닥은 왔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보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호재가 많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경기입니다.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긴 한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해외 여행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고 또 해외 운송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공주들을 볼 때는 뭐 너무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기보다는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섹터 정도는 되다. 그리고 호재는 분명히 있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서 네. LCC를 보겠어요? 아니면 대형항공사 쪽을 좀 보시겠어요? 저는 LCC가 좀 나아요. 단기적인 매력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실적 턴 어라운드 폭이 그동안 좀 많이 상대적으로 컸었고 그리고 이제 여행객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LCC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실적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건 있긴 있어서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LCC라든가 대형 항공사라든가 뭐 50% 100%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주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좀 접근할 만하긴 한데 그쵸. 중장기적으로나 뭐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백인현 매니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이제 LCC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LCC 쪽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국내 내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해외 여행을 가는데 동남아 쪽이랑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네. 해요.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비용이 아무래도 저렴한 근처에 있는 인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 맞아요. 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CC를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10월달 국내 내국자 출국자 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벌써 2019년 2020년 코로나였죠. 코로나 이전 단계인 2019년 동월 수준의 한 81% 정도까지는 회복했다라고 해요. 제가 본 건 인천공항에 있는 입국자, 출국자 수율치였군요. 그렇죠. 지금 그럼 뭐 90% 넘었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이제 내국인이 10월달 기준으로는 한 81%까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 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 61% 정도까지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입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이 한국에 입국하는 비율은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늘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 관심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폐렴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지만 이런 악재가 하나하나씩 해소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LCC 중에서는 LCC 탑픽 종목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원픽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교수 매니저님은 네. 종목은 없는 걸로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없고요. 네. 없고 일단 항공주들은 뭐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좋아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어서 일단 실적이 이제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적이 이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이후에 실적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을까 싶은 게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심리상 좀 여행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제 옆에 있는 사람도 곧 해외여행을 제가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본인도 가시잖아요. 네, 저는 더 늦게 갑니다. 네. 저도 원래 그때 날짜 쓰려고 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저보다 먼저 휴가를 제가 썼더라고요. 2년 만에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네. 그럼 2년 만에 가시는 거면 보복 여행? 그렇죠. 보복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 부분들은 보복 여행 성격이 좀 많이 좀 강한 게 네, 아닌가라는 보복을 생각을 한 열흘 가더라고요. 네. 한이 좀 많이 미치시는 데 네.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보복여행으로 제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진짜 경기가 어려우면요. 정말 어렵다 하면은 뭐라 그러죠? 진짜 여행도 안 갈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아니면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그 초과저축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돈을 이렇게 저축을 그쵸. 해놓고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까지는 좀 있고 내년에는 그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과저축. 그 부분은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여유금도 없고 소비도 좀 떨어지지 않나 또 이런 얘기도 들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와 여행 수요가 참 풀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이의 그것도 맞아요. 관계를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작전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하나 얻어냈고요. 이어서 다음 작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업앤다운 섹터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증권사 3곳 이상이 이 전망치를 내놓은 상장사 304곳을 기준으로 내년 영업이익 증감할 섹터와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섹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 합니다. 매니저님이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도표를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장사 304곳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를 뭐 데이터를 나왔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157조에서 내년에 한 245조 정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이 데이터만 보게 되면 내년 2024년 증시는 정말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도 괜찮은 그런 지표다라는 걸 분명히 보시기 바라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영업이익이 370%, 뭐 SK하이닉스도 흑자 전환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종별로 제가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 올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영업이익이 적자 2조 원, 2조 4,373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무려 44조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업종 섹터에 있어서 내년에 실적 증가치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다라는 게 일단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 이만큼 증가세, 실적 증가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 체크하시 바라고. 네. 자, 여기에다가 화학 섹터들도 이제 올해 4조 4천억 정도에서 내년에 8조 정도까지 지금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 그리고 전기전자, 특히나 조선 섹터들 아시죠? 이야. 조선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선주들이 올해 4분기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무려 3조 원대까지, 올해 5,700억에서 내년에 3조 원대까지 영업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 섹터의 업황 전망 실적 증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섹터가 아마 나중에 정말 내년에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장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자동차 섹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있는데 자동차가 올해는 27조 4천억 정도 영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26조 정도로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 전망치가 낮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적이 올해 피크아웃을 치게 되면 내년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게 되면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시장의 이제 어떤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 치게 되면 내년에 주가 전망이 약간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섹터 이쪽도 지금 내년에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은 좋아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제가 보기엔 다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종목별로 선별적인 어떤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실적 증가치가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반도체와 조선을 주시로 먼저 보시고, 화학과 전자기계, 게임 이런 섹터를 주시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종목 발굴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2024 경제 전망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일단 뭐 반도체랑 조선, 뭐 채팅창에서도 워렌 버핏님께서도 네. 조선의 일단 양봉, 이 엄청난 상승봉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개 말고 저는 오히려 화학 쪽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화학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들어갔는데
이 두 개의 오묘하게 2차 전지가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스며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 제가 보기엔 이제 2차 전지를 분명히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학업체들의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화학업체들의 실적은 역시 이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또 받쳐주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받쳐주게 되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 단가가 올라지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학업종은 이렇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 내년 영업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저는 화학 섹터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지 여부 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실적 증가치를 좀 확인해가면서 예. 조심스럽게 대응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일단 요 지표는 좋지만 조금 한 가지씩 확인해가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조선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고 예. 싶은 게 궁금한 게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조선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잖아요. 내년 전망치를 보면은 그쵸. 이거는 이미 수주를 받은 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새로 맞습니다. 수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 거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받고 있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그 다음은 했을 때 네.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수주가 진행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그 다음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년 이렇게 늘어날 건지 아마 지금 수주 받은 금액으로 아마 2, 3년 정도는 충분히 성장세를 이어갈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다음이 거의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지금은 반도체 쪽에 힘을 싣는 게 맞다라고 보고 조선주도 아마 내년에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온다라면 아마 추세적인 상승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추세적인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서 아까 그 화학 말씀드렸는데 잠깐 코멘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우리나라 그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석유화학 업체들 시종 등급이 한 단계 정도 강등된 경우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 이유는 지금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았다가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거의 10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경우에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많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차 전지 쪽으로 투자 비용은 늘어나는데 석유화학 매출이 생각보다 중국 쪽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증권사 전망보다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까지 좀 커버를 해주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앞서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이 얘기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서 민수 아나운서가 물어봤던 거 보니까 올해 내년이죠. 내년 조선주들에게 실적이 찍히는 건 이제 2021년에 받았던 수주들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박 가격이 20%가 올라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렇게 실적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 네.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이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수준은 이라는데 퀘스천 마크를 붙이셨잖아요. 네. 조선주가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잘 나오는 실적만 봐도 충분한 시기 아닌가요?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 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그쵸.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질 때 조선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사이클을 타는 기업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사이클 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매수했다가 경기가 엄청 좋아지면서 실적이 잘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잘 먹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내년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변수.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게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가 좋긴 좋을 겁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만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적과 동행하는지 그 부분은 약간 물음표라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 업앤다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종목만 딱딱 들어보고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일단 뭐 워낙에 이제 반도체 업황 전망을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반도체 종목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는 뭐 케이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좋은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케이스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화학 기계 연마 장비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던 그런 업체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H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가 초미세화된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CMP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종목하고 같은 맥락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얘는 이제 그 화학적 기계 장비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어서 케이스텍 정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거친 관심과 더불어서 케이스텍 정도 제가 오늘 관심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반도체 케이시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반도체군요. 네, 제가 일단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소재주,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솔브렌 이렇게 소재 3인방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증착 장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가 미세화로 진행되면 될수록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력하고 있는 ALD 증착 장비 쪽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 일조 클럽 대장이 달라졌어요입니다. 영업이 일조 클럽 지각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첫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쵸. 백인현 매니저님, 문제는 이 현대차가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 줄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내년에도 좋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황 관련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가 최근에 실적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아까 조선업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내년에도 좋을 건지에 대한 투자자들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고,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용 등급도 강등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앞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5월 달부터 인하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앞당겨져서 3월 달부터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생각보다 자동차 그 수요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둔화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내년도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수요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내년도 시장을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때문에 기저 때문에 조금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자동차 좋다. 그중에서도 기아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뭐 여러 자동차도 있고 아니다. 반도체다. 종목까지 그렇죠. 말씀해 뭐 주시면 좋을 것 실적은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이 너무 좋긴 좋은데 네,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저는 종목을 삼성전자를 가져왔어요. 1위는 지금- 역시 1위다. 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해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고 내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시장은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았는데도 주가가 못 갔더라도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되면 주가가 이제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실적 피크화된 우려감들에 의해서 주가가 못 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어떤 올해 실적은 뭐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그룹이 더 좋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를 선두로 해서 조선과 반도체가 다 실적이 좋아지고 전망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재료들은 주가가 크게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정말 경기가 좀 강력하게 좋아지게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과 반도체가 강력하게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내년 경기가 또 크게 좋아지지 못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지금 이 세 개 섹터가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작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한 종목씩 다음 날 편입이 되는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 됩니다. 전화 연결로 가능하고요.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개인 순위 보도록 할게요. 개인 순위, 백인현 매니저님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새롭게 조범수 매니저 올라왔고요.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네이버가 아직도 1위 지키고 있습니다. 3.66%. 2위 정종택 매니저 유한양행, 3위 조범수 매니저의 MBT입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한규수 매니저의 SK하이닉스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예,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장중 저점에서 오늘 그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직 포트에 유지를 하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2만 5,600원 기록했는데요. 자, 손절가는 제가 11만 9천원까지 다시 한번 낮춰보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원 정도 조금씩 낮추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네이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귀신 같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미 충분히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인공지능과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경쟁할 만한 업체는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5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홀딩 의견을 줬고요. 이어서 이제 내일 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시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쪽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MPU 쪽을 좀 보시겠다 이거겠군요. 네. 칩셋 미디어도 지금 이제 MPU 관련주로 제가 이제 포트에 다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도 MPU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HBM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고 단기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입니다만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MPU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만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들이 공학 박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연계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분야에서 도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이 섹터도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분모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가 오늘 22,900원입니다만 최근에 단기 반등에 눌림이 났는데 충분히 낙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22,900원에서 매수를 하고요. 자, 목표가는 짧게 28,0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히려 그러면 매니저님은 칩셋 미디어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렇죠. 일단 곱하기 2다. 제가 항상 하는 스타일은 예.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매매고 지금은 뭐 약간 단기 매매를 해도 되긴 됩니다만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네.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네.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이번 주 들어? 일단 좀 올랐어요. 단기로 올랐고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 났거든요. 네. 단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올 정도로 온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커요. 많이 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랐고 HBM이라든가 특히나 하이니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밀렸었죠. 그러니까 네. 그 종목이 밀리면서 다른 반도체주들도 같이 좀 밀린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온디바이스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목표가 28,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저는 오늘 Y랩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IP를 다수 보유한 웹툰 스튜디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점은 Y랩은 자체적인 작가를 통해서 웹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웹툰이 흥행했을 경우에 웹툰 IP 쪽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웹툰이 흥행을 하게 되면 웹툰을 통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드라마까지 같이 흥행을 하게 되면 뭐 게임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강점이고요. 지금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의 상위에 있는 웹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뭐 인기 있는 웹툰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은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게임 스트리밍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Y랩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내년도에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CJENM도 Y랩의 지분을 9.9%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Y랩 같은 경우에는 내년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때 추가적으로 한번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Y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워낙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수가는 8,900원으로 제가 조금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높게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목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는 뭐 네이버와 트위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가면 될 것 같고 한규수 매니저님과는 이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규수 매니저님, 반도체 이야기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조금만 멀리 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 내일도 장 끝나고 제가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일단 지금은 먼저 핫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순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 저는 서서 이제 2차 던지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2차 던지 관련주도 오늘도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자꾸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자, 2차 던지 관련주들 중에서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전고체 배터리 또 한번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2차 던지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규수 매니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주도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해서 정책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책 테마를 미리미리 알받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네이버를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